비를 피해 들어온 절세. 미녀를 집에 들인 뒤 밤마다 가죽을 벗기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의심을 품은 주인이 몰래 들여다본 순간 붉은 살덩이 괴물이 사람의 피부 위에 얼굴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밝혀진 끔찍한 진실. 그 가죽은 한 달 전 사라진 그의 아내의 것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나무꾼과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과 높은 학식을 가졌다고 한들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 찬바람이 드는 법이라 김진사의 얼굴에는 언제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 달 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호련히 사라져버린 기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본래 성품이 곱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여 집안의 자랑거리였으나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에게 화를 입었을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도깨비에게 홀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도 수군거렸지만 김진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밤마다 대문을 서성였습니다. 아내가 쓰던 찬빛과 거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고 밤이 깊어지면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달을 쳐다보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주인의 슬픔을 보며 함께 가슴 아파했으나 사라진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낮부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서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고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굴 속으로 몸을 피할 만큼 사나운 비바람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방 안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었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빗소리만이 귀를 때려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아 몇 번이나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려 일렁거리고 김진사의 그림자 또한 벽 위에서 춤을 추듯 흔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면서도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대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밤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김진사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여기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가느다란 외침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혹시나 아내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진사는 급히 우산을 챙겨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고 늙은 하인인 박노인도 빗소리에 잠을 깼는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사랑채 마루로 나왔습니다. 나으리, 이 밤중에 대체 누구입니까? 귀신이라도 나온 것 아닙니까? 박노인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진사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대문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확 몰아쳐 김진사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으나 그의 눈은 문 앞에 서 있는
한 형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삿갓도 쓰지 않은 채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있어 보는 사람마저 춥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김진사가 문을 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이 어찌나 하얗고 아름다운지 김진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뜬 달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 혹은 산신령이 빚어놓은 옥인형인 듯 여인의 미모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 김진사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여인은 가냘픈 목소리로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본래 마음이 약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여인을 차마 매정하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의 말투와 생김새가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묘하게 사라진 자신의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이 있어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여인을 집 안으로 들이고 서둘러 대문을 닫았는데 대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휘몰아치던 바람 소리가 마치 아쉬워하며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날씨 탓이려니 하고 여인을 안채가 아닌 사랑채 옆에 작은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박노인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서둘러 별채에 군부를 지피고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준비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왠지 모르게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꺼림칙함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미모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서인지 아니면 비에 젖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비 냄새와는 다른 묘한 흙내를 풍겨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워낙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박노인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제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별채방이 따뜻해지자 여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얌전하게 앉아 김진사가 내어준 따뜻한 꿀물을 마셨습니다. 김진사는 문 밖에서 여인이 안정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그녀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기에 이 험한 날씨에 홀로 산길을 가고 계셨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 가던 중에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비는 쏟아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선비님의 댁 불빛이 보여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와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더욱 연민을 느끼며 내일 날이 밝고 비가 그치면 길을 안내해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은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김진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단아하고 아름다운지 김진사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인이 고개를 숙일 때 목덜미 뒤로 살짝 보이는 피부가 마치 가칠한 흰 도자기처럼 너무나 매끄럽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여전히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을 별채에 쉬게 하고 자신의 방인 사랑채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별채 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후 텅 비어있던 집안에 누군가의 온기가 채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여인의 미모에 홀린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종이 위에는 글씨 대신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려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가득했던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별채에 든 여인은 방 안에 불이 꺼지자마자 자리에 눕지 않고 문 쪽을 향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이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라 그 주머니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인의 손길은 매우 조심스럽고 은밀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고는 방 한 구석에 있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의 표정은 김진사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순박하고 가련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기이하게 올라가며 짓는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마당에서 들려오는 비질 소리에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젯밤에 그 여인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젖은 옷 대신 김진사가 내어준 무명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김진사가 일어난 것을 눈치채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소곳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본 여인의 모습은 지난밤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김진사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아침상을 차려오며 혀를 잭잭 찼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길을 돕는데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모릅니다. 헌데 박노인은 말을 흐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저 여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꼭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비린내도 아니고 짐승 누린내도 아닌 꼭 무덤가에서 나는 흙냄새 같은 것이 말입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여인의 단정한 모습을 보며 하인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박노인, 자네가 나이가 들어 코가 예민해진 게야. 저리 고운 분에게 냄새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일세.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대신 김진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 염치 없지만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실 친정집이 멀기도 하거니와 제가 가야 할 길이 험하여 몸을 좀 추스르고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을 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차에 그녀가 먼저 머물겠다고 하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아내도 없이 적적하던 차에 부인이 있어주면
집안에 활기가 돌겠지요. 편하실 대로 하시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를 표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김진사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김진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빨래며 청소며 바느질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그녀가 만든 음식은 솜씨가 좋아 김진사의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네 집에 아름다운 친척 여인이 와서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구경을 왔는데 여인의 미모를 보고는 모두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저런 미인을 어디서 데려왔소? 죽은 부인이 돌아온 줄 알았네 그려. 마을 사람들의 농담 섞인 칭찬에 김진사는 씁쓸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대하며 인심을 얻었고 어느새 김진사의 집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 노인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박 노인은 여인이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할 때 물에 손을 담그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그녀가 키우는 닭들에게 모이를 주러 가면 닭들이 치를 치며 피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다고 믿는 박 노인에게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낮에는 쾌활하게 일하다가도 해가 지면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고 서둘러 별채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별채 근처를 서성이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스석, 스스석. 마치 붓으로 종이를 문지르는 듯한 혹은 칼을 가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김진사 또한 여인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가끔씩 느껴지는 이질감에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여인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실 때면 그녀의 손등에 난 솜털 하나 보이지 않는 매끄러움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가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인간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본 것 같아 섬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인은 금세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진사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고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녀의 매력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정체 모를 여인이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여인에게 줄 비단, 옷감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여인은 비단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춤을 추듯 몸을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허공에 뜬 그림자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부인, 이 옷을 지어 입으려면 며칠이나 걸리겠소? 내 부인이 입으면 선녀가 따로 없겠구려. 여인은 비단을 얼굴에 대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솜씨를 부려 사흘 안에 지어 보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밤에 제 방에 오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김진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약속하겠노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별채에서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누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느질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려 뒤척였지만 머릿속에는
여인의 하얀 얼굴과 붉은 입술, 그리고 박 노인이 했던 비린내라는 말이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젖은 흙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냄새는 박 노인의 말처럼 어딘가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김진사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사라진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즐겨 입던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진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 옷을 돌려주세요. 그 여자가 제 옷을 입고 있어요. 춥고 무서워요. 서방님.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슬퍼서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내는 연기처럼 흩어지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가지마!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난 김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가슴이 쿵쿵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말한 내 옷이란 무엇일까? 그 여자가 아내의 옷을 입고 있다니 무슨 뜻일까? 김진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미세한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쓱, 쓱.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깎아내거나 다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수를 한 사발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목갈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구심을 품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기이한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아내는 왜 꿈에 나타나 그런 말을 했을까? 김진사의 마음속에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롭던, 아니 슬픔에 잠겨있던 집에 찾아온 낯선 손님이 가져온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사랑채 문을 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은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저 건너편 별채는 비밀을 잔뜩 머금은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악몽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김진사의 아침은 밝은 햇살이 무색할 만큼 무겁고 찌뿌둥했습니다. 마당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울부짖던 아내의 처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별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은 굳게 닫혀있고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을 여인이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김진사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별채 방문이 열리고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고운 모습이었으나 얼굴색이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묻자 여인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밤에 빗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잠을 좀 설치고 선비님께 드릴 옷을 짓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상냥했으나 김진사는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아주 미미하게 썩은 풀 냄새 같은 것이 풍겨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분 탓이라 여기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김진사의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김진사의 집에 채소를 데려오던 김씨 안학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채소 바구니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별채 칸마루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씨 안학의 말에 따르면 여인이 무언가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있었는데 그 입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눈빛이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날카로웠다는 것입니다. 안학이 놀라 헛기침을 하자 여인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그 변모가 너무 빨라 더욱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은 우물가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진산의 집에 굴러들어온 묘령의 여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여자가 온 뒤로 김진산의 집개들이 밤마다 그렇게 짖어댄다지 뭐야. 그뿐인가 며칠 전에는 박노인이 죽은 쥐들이 마당 구석에 쌓여있는 걸 치우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걱정하면서도 혹시나 그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아 자신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며 김진사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던 김진사의 기와집은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는 흉흉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여인을 피해 다니기 바빴고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며 주인을 섬겨온 충직한 종이었기에 집안의 감도는 불길한 징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식사할 때마다 밥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물만 들이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용한 이불이나 옷가지에서 맡아지는 냄새가 사람의 체취와는 전혀 다른 눅눅하고 곰팡내 섞인 냄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직감하고 주인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은 김진사가 서재에 혼자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인 눈치를 살피며 문을 닫고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주제넘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별채에 계신 손님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박노인, 그게 무슨 망발인가?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귀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김진사는 짐짓 화를 내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박노인과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곡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며칠 전 밤에 소변을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닭장 앞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 피를 마시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던지 소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온 요물이 분명합니다. 당장 내쫓으셔야 합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공포와 충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밤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이겠지. 짐승이 한 짓을 그 여인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게. 김진사는 애써 부정하며 박노인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경고는 김진사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 요물을 집안에 들이고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 숲이 스산하게 울부짖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원혼들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문득 별채 쪽이 궁금해져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별채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을 크게 휘두르기도 하고 무언가를 집어들어 꼼꼼히 살피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진사의 귀에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슥슥. 그것은 종이 위에 붓질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박 노인의 말을 듣고 난 뒤라 그런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무언가를 도려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여인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용기를 내어 낮에 별채를 방문했습니다. 여인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쾌쾌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을 피운 모양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수상한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방은 너무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김진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비님, 옷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내일 밤이면 완성된 옷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천진난만하여 김진사는 어젯밤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으시오. 헌데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편찮은 곳은 없소? 김진사가 짐짓 걱정하는 투로 묻자 여인은 손으로 뺨을 감싸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피곤한가 봅니다. 선비님께서 염려해 주시니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뺨을 감쌀 때 김진사는 그녀의 손목 안쪽에 붉은 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바늘에 찔린 자국 같기도 하고 작은 벌레에게 물린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김진사가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여인은 급히 소매를 내려 그 자국을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매섭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하게 돌아왔는데 김진사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촌장 어른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김진사를 아들처럼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촌장은 김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비곡개곡 찼습니다. 김진사, 자네 얼굴이 이게 뭔가 반쪽이 되었네 그려. 내 자네 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걱정이 되어봤네. 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김진사를 안 채 마루에 앉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객식구라는 여인 말일세. 내 오다가다 몇 번 보았는데 기운이 영 심상치가 않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네도 무언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은가. 김진사는 촌장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을의 어른까지 나서서 경고할 정도라면 사태가 심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촌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집안 하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아내가 꿈에 나와
그 여인을 조심하라고 하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내 말 명심하게.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닌 법일세. 옛말에 미색에 홀려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밤 반드시 그 여인의 정체를 확인해보게. 하지만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네. 촌장이 돌아간 뒤 김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밤 정체를 확인하라니 그것은 곧 목숨을 건 모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불안 속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노인, 오늘 밤 내가 별채를 엿볼 생각이네. 자네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몽둥이를 준비하고 대문 밖에서 대기하게. 혹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게. 박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진사를 말리려 했지만 주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서인이 목숨을 걸고 나으리를 지키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는 척하다가 자정이 가까워지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숨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별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별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김진사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스스서, 슥슥, 탁탁. 그 소리는 무언가를 펴고 문지르고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인의 낮은 흥얼거림이 섞여 들려왔는데 그 멜로디는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닌 듯 기괴하고 구슬펐습니다. 김진사는 별채 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려 혹시나 방 안의 여인에게 들킬까 겁이 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발라 창호지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으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창호지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김진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들킨 것인가? 그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보구나. 놀랐잖아. 여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하던 일에 열중하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자 방 안의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한쪽 눈을 감고 그 작은 구멍에 다른 쪽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밝았는데 수십 개의 촛불을 켜놓은 듯 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김진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가죽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핏덩어리 같은 괴물이 앉아 붓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물은 온몸이 붉고 털이 드문드문 나 있었으며 눈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널브러진 가죽을 마치 옷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펼쳐놓고 붓에 붉은 안료를 찍어 가죽의 입술 부분에 칠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더 예쁘게. 괴물의 입에서는 쉰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낮에 들었던 여인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루를 울렸고 방 안의 움직임이 뚝 멈추었습니다. 누구냐? 괴물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릴 기세였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때 대문 밖에서 박 노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불이야, 산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 나와보시오. 박 노인의 고함 소리에 놀란 괴물은 문을 열려던 것을 멈추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사랑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괴물의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사랑채 방으로 들어온 김진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앞에는 방금 본 붉은 괴물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여인이, 매일 자신에게 밥을 차려주고 미소 짓던 그 여인이 사실은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요괴였다니.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그 가죽.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밤새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노인의 기지로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제 요괴도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지 모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꼭기요.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괴들은 닭이 울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별채는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촛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방 안에는 지금 아름다운 여인의 탈을 쓴 괴물이 웅크리고 앉아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김진사는 박노인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돛한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무사하십니까? 간밤에 어찌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 자네 말이 맞았네.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보았네. 붉은 몸뚱이를 가진 괴물이 사람 가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박노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세. 놈이 눈치챘을지 모르니 오늘 안으로 결판을 내야 하네. 마을 장정들을 모으고 촌장 어른께도 알려서 방비를 해야겠네. 한편 별채의 여인은 아침이 되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거나 아침을 준비하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마당에 서서 별채를 노려보고 있을 때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비님, 몸이 좀 안 좋아 오늘은 늦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침은 하인에게 일러 드십시오. 그 목소리는 여전히 곱고 부드러웠지만 김진사의 귀에는 이제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징그럽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네 정체를 밝히고 이 집에서 쫓아내리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김진사의 집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김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창백하게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간밤의 문틈으로 엿본 그 끔찍한 광경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치 불에 댄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살덩어리가 드러난 괴물이 사람의 가죽을 펼쳐놓고 붓질을 하던 모습, 그리고 그 괴물이 내뱉던 쇳소리 섞인 흥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진사를 더욱 전율하게 만든 것은 바닥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그 사람 가죽의 얼굴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느라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했으나 이제와 곰곰이 되짚어보니 그 얼굴은 너무나도 낯익은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을수록 김진사의 가슴은 천냥 빚을 진 듯 무거워지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괴물이 정성스레 다듬고 있던 그 가죽의 왼쪽 귀 밑에는 아주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바로 지난달 실종된 아내에게만 있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그 점을 거울로 들여다보며 이 점 때문에 복이 달아나면 어쩌지요 하고 웃곤 했고, 김진사는 그 점이야말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복점이라고 하며 다정하게 어루만져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그 소중한 흔적이 그 끔찍한 괴물의 방바닥에 널브러진 가죽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김진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부인, 그게 당신이었소?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것이 정녕 당신의 껍질이었단 말이오. 김진사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며칠 전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내 옷을 돌려주세요. 그 여자가 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옷은 비단 저고리가 아니라 바로 괴물에게 빼앗긴 자신의 육신, 그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그 요물은 아내를 해치고 가죽을 취한 뒤 그것을 뒤집어 쓰고 아내 흉내를 내거나 혹은 더 아름답게 꾸며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슬픔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당장이라도 별채로 달려가 괴물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나아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사람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요괴였고, 놈은 이미 김진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덮으며 아내의 원수를 갚고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김진사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별채의 방문이 열리고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그 괴기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뿐사뿐 마당을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어제와 달랐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그녀가 걸치고 있는 그 하얀 피부가 아내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가짜 껍데기로만 보였습니다. 여인은 김진사가 사랑채 마루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앵두 같은 입술로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꿈자리가 사나우셨는지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김진사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부인, 걱정해 주어 고맙소. 사실 어젯밤에 웬 산짐승이 내려와 지저대는 통에 잠을 좀 설쳤다오. 내 몸이 좀 허해진 모양이오. 김진사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아픈 신음을 했습니다. 여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다가오려 했으나 김진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혹여 내 병이라도 옮으면 어찌하겠소. 나는 오늘 약방에 다녀올 터이니 부인은
집안을 잘 부탁하오.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눈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몸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제가 저녁에는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맛난 음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비릿한 탐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김진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는 박 노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뜻을 주고받았고 김진사는 박 노인을 대동하고 마을 어귀에 있는 촌장댁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김진사는 뒤를 돌아보며 혹시나 그 여인이 따라오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마을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그 꽃들이 모두 핏방울처럼 붉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 한가운데 식인 요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와 박 노인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독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당에서 멍석을 짜고 있다가 사색이 되어 들어오는 김진사를 보고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김진사,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군. 어제 내 당부한 대로 확인은 해보았는가? 촌장은 김진사를 방으로 들이고 문을 굳게 닫은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간밤에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붉은 괴물, 사람의 가죽, 붓질,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점이 찍혀있던 그 가죽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촌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김진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내 짐작이 맞았어. 그놈은 필시, 화피귀피라는 요물일세. 촌장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오자 김진사와 박노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화피귀라니요. 그것이 어떤 요물입니까? 촌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무덤 속의 썩은 뼈가 오래도록 원한을 품고 사악한 기운을 받아 변한 것인데 흉측한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놈이지. 특히 자네처럼 마음이 약해지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을 홀려 집안에 들어앉는 법이야. 김진사는 촌장의 말을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던 자신의 약한 마음이 결국 그 요물을 불러들인 셈이었습니다. 어르신, 제 불찰입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가 2번 죽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요물을 없애고 아내의 원한을 풀어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촌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 그놈이 가죽을 다듬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그 가죽을 쓰고 완전히 자네 안에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자네를 잡아먹고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뜻이야.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되네. 촌장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부적 몇 장과 오래된 복숭아 나무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벽사 비술로 귀신을 물리친 물건일세. 화피귀는 불을 싫어하고 복숭아 나무 기운을 두려워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생각한다네. 촌장은 마을의 건장한 청년 5명을 은밀히 불러 모으라고 박 노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자네 집에서 요물을 몰아낼 판을 벌여야 하네. 하지만 절대로 그놈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놈이 도망치거나 발악하면
마을 전체가 피를 볼 수 있어.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김진사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 여인을 안심시킨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인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하거나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사이 마을 청년들과 촌장은 집 주변에 마른 장작과 그물을 준비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이 자신이 입고 있는 가죽을 벗게 만들거나 혹은 김진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의 정체를 폭로하여 놈의 길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놈이 당황하여 틈을 보일 때 이 복숭아 나무 가지로 놈의 정수리를 내리치게. 그러면 놈은 힘을 잃고 본 모습을 드러낼 걸세. 촌장은 김진사의 손에 복숭아 나무 가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무의 거친 감촉이 김진사의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것은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마치 피바다를 연상케 했습니다. 마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길가에 서 있는 허수아비조차 김진사를 비웃는 듯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품속에 숨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꽉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오늘 밤 반드시 당신의 원수를 갚고 당신의 껍질을 되찾아 편히 쉬게 해주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선비의 것이 아니라 결전을 앞둔 장수의 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별채가 아닌 안채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여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마당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나온 여인이 상냥하게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선비님, 약은 지어 오셨는지요? 여인은 김진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둘러댔습니다. 우연히 말하길 약보다는 푹 쉬고 잘 먹는 것이 최고라 하더이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소.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차린 저녁을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기 반찬을 했습니다. 고기 반찬이라는 말에 김진사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박노인이 말했던 쥐의 사체와 닭의 피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고 안채마루에 올랐습니다. 여인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한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에 각종 나물,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고기로 만든 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진사의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선비님, 식기 전에 드셔야 맛이 좋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사육하는 사육사의 눈빛처럼 집요하고 끈적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도 같이 드시지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구려. 김진사가 권하자 여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까 간을 보느라 이미 배가 부릅니다. 선비님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걸요. 그녀는 절대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요괴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속설이 사실인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탕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실함을 하며 몰래 소매자락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맛이 기가 막히오. 내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오. 여인은 김진사의 칭찬에 기뻐하며 몸을 비비고 왔는데 그때 그녀의 치마 밑으로 검붉은 털이 숭숭 난 발목이 아주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못 본 척하며 계속해서 밥을 먹는 시몇을 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시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달이 참 밝을 것 같소. 식후에 술이나 한잔하며 마당에서 달 구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내 좋은 술을 한 병 숨겨두었다오. 여인은 김진사의 제안에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요염한 웃음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선비님이 원하신다면 그리해야지요. 저도 오늘은 선비님과 긴 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긴 밤이라는 단어에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이 그녀가 계획한 거사일, 즉 김진사를 잡아먹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 다락에서 촌장이 준 붉은 부적을 태운 재를 섞은 술병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평상에 술상을 바우라고 시킨 뒤 대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 노인과 마을 청년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숨어 김진사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여유로운 척하며 평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술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빛났고 붉은 입술은 피를 머금은 듯 더욱 붉어 보였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오. 김진사는 부적재가 섞인 술을 여인의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여인은 술잔을 들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킁킁거리는 그 모습이 영락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조금 독특하군요. 평소에 맡던 향이 아닙니다. 김진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귀한 약초를 넣어 빚은 약술이라 그렇소. 몸에 아주 좋은 것이니 들이키시오. 여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진사를 쏘아보다가 이내 시익 웃으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선비님이 주시는 것이니 독이라도 달게 마시겠습니다. 여인이 술을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찌푸려지며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여인은 목을 부여잡고 척척거렸습니다. 부적의 기운이 요괴의 몸에 들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진사는 이때다 싶어 품속의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꺼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인연, 정체를 드러내라. 김진사의 호통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다가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형형한 초록빛을 내뿜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여인의 목소리는 긁힌 쇠판처럼 날카롭고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비틀자 입고 있던 고운 한복이 북북 찢어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붉고 흉측한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박노인과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요물을 잡아라, 쳐라! 횃불의 붉은 불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림자가 춤을 추듯 요란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김진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겨누며 요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춤을 추는 마당 한가운데서 김진사의 호통과 함께 요괴와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든 김진사의 모습은 비장했고
그 뒤를 지키는 마을 청년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횃불은 위협적으로 일렁였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여인은, 아니, 요괴는 더 이상 아름다운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고왔던 피부는 마치 뜨거운 불에 닿은 종이처럼 부풀어 오르며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내 식사를 방해하다니.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요괴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며 김진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김진사의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고 손에 든 복숭아나무 가지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물러가라. 이 사악한 요물아. 복숭아나무 가지가 요괴의 어깨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숭아나무의 양기가 음습한 요괴의 기운과 충돌하여 불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요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키에에. 그 비명 소리는 사람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귀를 막고 주춤해야 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요괴는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껍질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나무의 기운에 상한 가죽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더 이상 몸에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괴가 손으로 얼굴 가죽을 잡아당기자 아름다웠던 여인의 얼굴이 마치 가면처럼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붉은 핏물과 검은 털로 뒤덮인 흉측한 본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것 보게, 진짜로 사람이 아니었어. 붉은 괴물이야. 누군가가 소리쳤고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 지금 저놈을 놓치면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어. 그물을 던져라. 박노인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청년들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명주실 그물을 요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물에는 촌장이 써준 부적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요괴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물에 갇힌 요괴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물이 몸에 닿을 때마다 불꽃이 튀며 요괴를 옥죄어 왔습니다. 요괴는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물을 찢으려 했으나 촌장의 영험한 기운이 서린 그물은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으냐! 요괴는 입에서 시커먼 도끼를 내뿜으며 저항했습니다. 독한 안개가 마당에 퍼지자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김진사는 옷소매로 코를 막고 다시 한번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어 요괴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요괴의 움직임이 뚝 멈추었습니다. 정수리를 가격당한 요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화피귀는 그리 쉽게 죽는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듯했던 요괴는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여 그물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희들의 간을 빼먹을 것이다. 요괴는 처절한 저주를 퍼부으며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바람을 타는 듯 가볍고 빨랐습니다. 요괴는 지붕 기와를 박차고 어둠 속의 뒷산으로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가려 했으나 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쫓지 마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해. 게다가 복숭아 나무 가지에 크게 상처를 입었으니 당분간은 힘을 쓰지 못하고
멀리 도망칠 것이다.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요괴가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찢어진 그물 조각들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서 있을 때 김진사는 천천히 마당 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요괴가 도망치며 벗어던지고 간 허물처럼 남겨진 사람의 가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가죽의 얼굴은 비록 생기가 없고 축 늘어져 있었으나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귀 밑에 작은 점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가죽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여보, 내가 너무 늦었소. 이 못난 서방을 용서하시오. 김진사의 오열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김진사가 미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제 되었습니다. 아씨의 껍질이라도 찾았으니 영혼이라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박노인의 위로에도 김진사는 아내의 가죽을 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죽어서도 요괴의 놀이개로 이용당했던 아내의 기구한 운명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김진사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요괴의 흔적을 지우고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어야 했습니다. 촌장은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별채에 있는 요괴의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꺼내오게 했습니다. 요괴가 쓰던 붓, 물감,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뼈조각들이 마당에 쌓였습니다. 이 불길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하네. 그래야 나쁜 기운이 다시는 이 집에 머물지 못해. 촌장의 지시에 따라 마당 한가운데에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길은 활활 타오르며 요괴의 물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붓과 옷가지가 탈 때마다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검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연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불길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김진사는 불길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아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수록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요괴가 머물던 별채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붉은 안료가 튀어 있었고 바닥은 날카로운 발톱 자국으로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소금을 한 바가지씩 가져와 별채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니 인미, 잡귀야, 물러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안악들은 주문을 외우듯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옥색 비단으로 아내의 가죽을 정성스럽게 감싸 안채 깊숙한 곳,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모셔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과 뒷수습으로 지친 사람들은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꿀물과 주먹밥을 만들어내왔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사람들은 말없이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을의 큰 우환을 몰아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에 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촌장과 마을 청년들에게 깊이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집안일로 마을 분들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촌장은 김진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 일이 곧 마을 일일세. 자네가 용기를 내어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당했을 거야. 자네가 마을을 구한 걸세. 촌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진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를 지켜주는 이웃과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마당의 모닥불은 이제 수치되어 붉은빛만을 은은하게 내뿜고 있었고 새벽바람이 불어와 땀 식은 몸을 시원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밤새 마을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김진사의 기와 집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툇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아내가 실종되던 날에도 요괴가 찾아오던 밤에도 무심하게 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달은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된 껍데기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내를 편안하게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날이 밝는 대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껍데기만 남았을지라도 그녀의 영혼만은 온전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의 가죽이 놓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에 쌓인 그 모습은 마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무서운 꿈은 다 끝났어. 날이 밝으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데려다 주겠소. 멀리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요. 그 소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김진사, 오늘은 푹 쉬게나. 내일 우리가 다시 와서 장례 준비를 도울 테니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대문을 닫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 같은 불안한 적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김진사는 박 노인에게도 들어가 쉬라고 이르고는 홀로 마루에 남아 아침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당의 나무들과 장독대가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요괴가 날뛰던 그곳은 이제 평범한 시골집 마당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요괴의 비린내가 아닌 살아있는 땅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마을을 뒤덮었던 공포와 요괴의 비릿한 냄새는 아침 햇살에 밀려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엄숙함만이 남았습니다. 김진사는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장례에 쓸 흰 무명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모두가 피곤할 법도 하건만 이웃들은 김진사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앞장서서 들어오며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진사, 이제 그만 일어나게. 자네 부인을 편히 보내줘야지. 우리가 다 준비해왔네. 김진사는 촌장의 말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 모셔둔 아내의 가죽을 꺼내오는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습니다. 비록 온전한 육신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마지막 흔적이자 영혼이 머물다 간 집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김진사가 내어준 고운 비단 옷으로 가죽을 감싸고 정성스럽게 입관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이고, 이 고운 분이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해서. 안악들의 곡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진사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 이제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곳으로 가시오. 내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부디 마음 편히 떠나시오. 장례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뒷산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고 푸르렀고 길가에 핀 들국화는 바람에 흔들리며 상여를 배웅했습니다. 상두꾼이 선창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어허하며 후창을 했고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상여 뒤를 따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지난밤의 공포와 절망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애틋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거닐었던 산길, 함께 쉬었던 바위를 지나며 지난날의 추억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덤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떠서 관을 덮을 때마다 김진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때가 입혀지자 촌장 어른이 술을 한 잔 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부인은 비록 흉한 일을 당했지만 자네 덕분에 넋이라도 건져 고향 땅에 묻히게 되었네. 이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게.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김진사는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텅 빈 집, 요괴가 머물렀던 별채, 그리고 찢어진 그물 조각들이 나뒹구는 마당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박노인과 마을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괴의 흔적이 남은 흙을 파내어 버리고 새 흙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웠습니다. 쑥 타는 냄새는 맵싸하면서도 향긋하여 집안에 배어있던 쾌쾌한 요괴 냄새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흰 연기가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비로소 집이 정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한 이웃들에게 김진사가 대접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비록 사내 진미는 없었지만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진사가 그렇게 용감한 줄 몰랐네. 그 시뻘건 요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휘두르는데 옛날 장군감이 따로 없더구먼. 이웃의 칭찬에 김진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렸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제법 매서워졌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독서와 글쓰기로 달래며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가끔 밤중에 바람소리가 들리면 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노인의 코트 소리와 마당을 지키는 누렁이의 짖는 소리에 안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다가다 김진사를 보면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잊지 않고 챙겨주며 그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점심 무렵부터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검게 그을렸던 마당의 흔적을 덮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김진사는 방문을 열고 콧마루에 나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첫눈이 왔소.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눈이요. 김진사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짓날이라 팥죽을 쏘아야 한다며 아침부터 서둘렀던 것입니다.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로 새알심을 빚어넣은 팥죽이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은 잡기를 쫓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기에 박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팥죽 냄새가 사랑채까지 솔솔 풍겨오자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 냄새가 아주 좋구려. 내 시장기가 도는데 아직 멀었는가? 다 되었습니다. 나으리, 안 그래도 상을 봐서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을 소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팥죽 위에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있는 모습이 참으로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으로 팥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하고 달콤한 팥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이 일품일세. 자네 솜씨는 여전하구려. 자네도 어서 가서 한 그릇 들게. 김진사의 칭찬에 박노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김진사는 팥죽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져서 이제는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제법 두툼하게 눈이 쌓여 소복한 소미불을 덮은 듯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이 팥죽을 먹으며 눈 구경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프지 않고 잔잔한 물결처럼 그저 먹먹하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팥죽 한 그릇을 더 떠서 윗목에 놓아두었습니다. 당신도 와서 드시오. 따뜻할 때 드셔야지. 저녁이 되자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은 은백색의 설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눈 덮인 마을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방바닥은 뜨끈뜨끈했고 배는 든든했으며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이 촛불 그림자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고 고요한 밤도 있는 법이라고. 문 밖에서는 가끔씩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툭하며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내쉬는 숨에는 따뜻한 삶의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꿈속에서 아내가 울며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요괴가 나타나 그를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집은 다시 그와 박노인,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김진사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노곤한 잠기운이 밀려오면서 그의 의식은 점차 꿈나라로 흘러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고 푸른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춥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도 마주 손을 흔들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심지를 다 태우고 가물거리다 스르르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김진사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달빛만이 조용히 내려앉아 이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원호는 위로받고 사악한 것은 물러갔으며 남은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람도 자고 새들도 잠든 이 밤, 여러분도 김진사처럼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